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한국 우주산업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죠?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이 자체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비 TLV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서 목표 임무까지 완료를 했다는 네. 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 시대, 그러니까 뉴 스페이스가 열렸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발사한 한비 TLV는 말 그대로 시험 발사체잖아요. 그렇다면 성능 검증을 위해서 발사를 한 건데 목표는 이룬 건가요? 네, 우선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때도 본발사 이전에 자체 개발했던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에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한비 TLV의 발사 역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노스페이스는 이 소형 발사체를 자체 개발을 해서 위성 상업 발사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인데 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을 독자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비 TLV의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 원래 목표로 했던 엔진 연소 시간이 118초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비행에서는 이보다는 12초 적은 106초 동안 연소를 하고 4분 33초 동안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이유가 브라질 현지 기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발사체에 실었던 연료가 모두 소진이 되면서 엔진 연소가 끝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엔진이 연소를 다 한 것은 성능을 확실히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진은 밝혔고요. 네. 한비 TLV가 시험 발사체지만 이 모형 탑재체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개발한 관성 항법 시스템이 실렸다고 보도를 예. 한 바 있는데 이 탑재체의 목표 분리 고도가 이제 8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서 실제 비행에서 분리 고도가 몇이었는지는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부 탑재 카메라를 보면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이 목표 달성에 대한 확인을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한비 TLV 하면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발사 시도가 뭐 무산됐다 이런 보도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시도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이 한비 TLV가 발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시험 발사 예비 기간으로 잡고 이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기상 상황의 악화로 또 두 번째는 펌프 냉각용 밸브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연기됐고요. 네. 당시 이 발사 가능 마지막 날이었던 21일에 또 한 번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이 브라질 발사장과의 시스템 호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발사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이 발사 예비 기간 안에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들은 결국 브라질에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네. 이후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이번 달 3월 달에 공영 허가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를 발사 예비 기간으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한 차례 발사 시도를 또 한 번 했었는데 이때도 배터리 과냉각 문제로 발사가 중단이 됐었고요. 네. 예비 기간을 하루 남긴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브라질은 우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발사 당일이었던 20일도 잠시 하늘이 갠 순간에 발사를 시도해서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 TLV가 사전 오기 끝에 그래도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한비 TLV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도 궁금했던 건데 왜 그 멀리 브라질까지 가서 쏘아 올려야 했을까? 우리나라도 나로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네, 맞죠. 이 한비 TLV는 지구 반대편, 그러니까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잖아요. 네. 이노스페이스는 사실 브라질에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발사대까지 직접 가져가서 현장에서 다시 조립해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발사체는 발사를 위해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 시간까지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발사장이 있는데 브라질까지 가서 네. 발사를 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알고 보니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민간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발사체만 쏠 수 있는 곳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민간 우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비슷한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고흥 나로 우주센터 부지 안에 민간 발사체가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발사장 구축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계획에 맞춰서 8천억 원 규모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현재 이 관련 이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부가 처음에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발표했던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민간을 위한 1단계 고체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을 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발사장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 나로 우주센터 인근이 다도해 국립공원이에요. 바로 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하고 이 환경부에 있는 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벌써 완공이 되려면 올해나 작년에는 벌써 비슷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2026년이 돼야지만 민간 발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규제의 문제인 것 같아서 뭐 지금까지는 위성과 발사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이 뭐 발사체를 쏘아 올릴 발사장 부분에서도 많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재는 발사장을 이 새로 짓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국은 최북단 셰틀랜드 제도의 이 색사보드 우주 발사장을 포함해서 총 4곳의 발사장을 영국 내에서 지금 짓고 있거나 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색사보드 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대 3개를 구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0번이나 이 발사체를 발사가 가능한 곳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네. 이미 영국의 이 스카이로라랑 독일 로켓 팩토리의 아우구스부르크 등과도 이용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또 이 적도와 가까워서 지구 자전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이 중남미 국가나 뭐 동남아 국가에서도 민간 발사장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발사장 관련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태국의 경우는 자국 내에 이 우주 발사장을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로 우주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주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공군의 우주센터에서 국가 안에서의 발사만 이루어지다가 이번 이노스페이스 발사 성공을 통해서 이 알카타라 우주센터에서도 상업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발사장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비 TLV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국내 뉴스페이스 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선거 때부터 한국판 나사죠. 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 연말 개청을 목표로 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얼마 전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어 지난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이 사실 우주청 개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물리적 위치, 그러니까 우주청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조직적 위치, 우주청을 어느 기관 아래 두고 우주청 아래는 또 어떤 기관을 둘 것인지 이런 이 위치에 관한 것이 굉장히 핵심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특별법에는 이 우주청을 어디에 세울지에 대한 위치를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국정과제 과제에 관련돼서 살펴보면 우주청을 사천에 세우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남 사천이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우주항공과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적지를 대전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과기정통부, 기재부, 뭐 항우연, 천문위원 등이 모여 있어서 이 부처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대전이나 세종이 아니라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든 건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정작 입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치는 경남 사천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주청에 대한 입지,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는 좀 이해가 되는데 조직적인 위치는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조직적 위치라는 거는 정부 조직 안에 우주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네. 건데요.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이 우주청의 역할은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또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되어
되어 있습니다. 어. 내부 조직을 뭐 청장 산하의 행정조직 기반 차장을 한 명 두고 나머지는 이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과단위의 조직 개편은 훈련 개정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조직 탄력성을 보장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우주청은 조직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기부는 물론이고 뭐 국방부, 산업부 등 이 다부처에서 흩어져 있는 우주개발 관련 사업을 우주청이 이끌어내려면 이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의 어떤 방식대로 과기부의 외청 형태로만 있다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외청으로는 진정한 우주산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요, 이 우주청 특별법의 대안 성격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기부 산하 외청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는데 이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요. 우주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국가우주전략본부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둬서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범부처 조정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대안 법안의 내용입니다. 네. 이 야당에서 대안 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우주청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될 거고요. 그럼 국회에서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은 우주청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수 인재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람까지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